12번 누군가의 암살 시도 횟수.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사람. 11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12번째 총성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토록 끈질기게 그를 제거하려 했을까요? 78년 전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멈춰 세운 총성, 그날의 진실을 복원합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의 한낮은 폭염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오후 1시 15분 해화동 로터리. 한 대의 검은색 리무진이 천천히 로터리로 진입한다. 차 안에는 61세의 남자가 앉아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양복 차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오늘 오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릴 영국과의 친선 축구 경기.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축하하는 자리. 조선체육회 회장이자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인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명륜동 은신처를 떠났다. 그의 이름은 여운형, 몽영이라는 호로 더 널리 알려진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 갑자기 앞에서 한 대의 트럭이 튀어나온다. 리무진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차량의 범퍼 위로 뛰어오른다. 세 발의 총성이 해화동 로터리를 가른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다. 총알은 여운형의 등을 관통한다. 경호원이 달려든다. 범인이 도주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최태화 경위가 나타나 범인이 아닌 경호원을 제지한다. 경호원을 암살범으로 착각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범인을 쫓아온 상황에서 왜 거꾸로 경호원을 범인으로 판단했을까? 범인은 도주에 성공한다. 여운형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후 2시 3분 의사들은 사망을 선언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을 찾은 남자가 마침내 12번째 암살 시도를 피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첫 테러를 당한 이후 10여 차례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는 결국 2007년 여름 해화동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총성이 멈춘 뒤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 범인은 누구였나? 배우는 있었나? 왜 경찰은 경호원을 제지했나? 왜 수사는 단독 범행으로 급하게 결론났나? 왜 피해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나? 왜 여운형의 동지들만 체포되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 경찰서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암살의 진짜 배우는 누구였나? 27년 후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야 몇몇 가담자들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진실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우리는 1947년 7월 19일로 돌아간다. 해방된 조국이 둘로 쪼개지던 그 여름, 통일을 꿈꾸던 한 남자의 죽음 속으로. 그는 누구였나?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여운형은 조선 말기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다. 어린 시절 그가 목격한 것은 무너지는 왕조와 밀려드는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이었다. 1907년 21살의 청년 여운형은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독립운동에 추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단순한 결심으로 그치지 않았다. 1913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항일 활동에 뛰어든다. 1918년 상하이 여운형은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당수가 된다. 그리고 1919년 역사적인 30일 만세운동의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한 것도 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1922년 그는 레닌과 트로츠키를 직접 만났다. 볼셰비키가
추구하는 평등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교조적인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다. 1920년대와 여운형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을 이어갔고 1934년에는 조선체육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76년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을 주도한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다. 이 일제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체포, 고문.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패망을 예견한 여운형은 비밀결사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한다. 해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여운형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다. 8월 15일 당일 그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한다. 전국 각지의 145개의 지부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해방 직후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9월 미군이 지한다.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시정부도 환국한다. 중국에서 돌아온 김구와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해방 정국은 순식간에 복잡한 권력 투쟁의 장이 된다. 그리고 여운형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좌와 우를 넘나들었다. 중도, 파. 그의 정치적 지향은 명확했다. 좌우를 합작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념, 대립을 넘어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1945년 8월 매일일보가 조사한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은 %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구, 이승만, 박헌영을 제치고 대중적 인기 1위였다.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훤칠한 키의 미남이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스포츠에도 능했고 패션 감각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어질고 친화력이 좋았다. 민중은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위험한 남자였다. 우익은 그를 좌익으로 봤고 좌익은 그를 우익으로 봤다. 미군정은 그에게 은도끼라는 별명을 붙였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었다. 북한을 방문했다. 오자 미국은 트집을 잡았다. 그러자 여운형은 이렇게 대답했다. 집주인이 제 집에서 아랫방으로 내려가건 윗방으로 올라가건 손님들이 웬 참견인가. 이 한마디는 그의 철학을 압축한다. 한반도는 한국인의 것이다. 분단은 외세의 강요다. 우리는 스스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15년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나온다. 조선을 5년간 미국, 영국, 소련이 공동 관리한다는 안이었다. 반탁 대 찬탁. 정국은 완전히 양극화된다. 여운형은 처음엔 반탁이었다가 찬탁으로 돌아선다. 이유는 명확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만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1946년 여운형은 김규식, 안재홍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7원칙에 합의한다. 토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는 처벌,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 통일정부 수립, 중도의 길, 이념을 넘어선 민족의 길. 하지만 양극단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테러가 시작된다. 1945년 8월 18일 해방 사흘째 첫 번째 테러. 자택 근처 개동 골목길에서 괴한들에게 습격당한다. 그 후로 테러는 계속된다. 2번, 3번, 4번.
1947년 3월 개동 자택이 폭파당한다. 5월에는 해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총격을 받는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11번의 테러를 당한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한다. 은신하라고, 경호를 강화하라고. 하지만 여운형은 담대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평양에서 재개된다. 여운형은 희망을 품는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통일정부 수립의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나 회의는 난항을 거듭한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이 힘을 얻는다. 이승만은 노골적으로 단정 수립을 주장한다. 여운형은 외롭다. 동지였던 박헌영마저 그를 견제한다. 좌파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 우익은 물론이고 좌익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7월 수수도 경찰청장 장택상이 그를 찾아온다. 선생의 신상이 걱정됩니다. 요즘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테러하겠다는 패가 많습니다. 한동안 시골에라도 은거하십시오. 7월 10일 여운형은 미군정 브라운 장군을 만난다. 그는 장택상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서울을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말한다. 만약 서울에 남아 있다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고였나, 협박이었나. 여운형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7월 19일 그는 지방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오후 서울운동장 경기는 참석해야 한다. 조선체육회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는 명륜동 은신처를 나선다. 개동 자택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서울운동장으로 향한다.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던 그 순간 그의 시간은 멈췄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쓰러졌을까? 통일된 조국을 꿈꾸던 그 남자는 결국 분단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 여운형이 암살당한 7년 여름, 남한의 정치 지형은 전례 없이 복잡하고 위험했다. 해방 2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다. 38도선은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점점 더 견고해졌다. 북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굳어지고 있었고 남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격화되고 있었다. 당시 남한 정치 세력은 크게 5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한국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우파, 김성수, 송진우로 시작된 이 세력은 지주와 자본가 계층을 기반으로 했다.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군정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다. 둘째,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극우파.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철저한 단독정부론자였고 소련과의 어떤 타협도 거부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수반 후보였다. 셋째,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 상하이에서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이어온 이들은 정통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기반이 약했다. 김구는 처음엔 통일정부를 지향했지만 점차 남북협상으로 기울었고 결국 단정 수립 반대 노선을 걷게 된다. 넷째, 박헌영과 남로당으로 대표되는 좌익.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 가장 조직화된 세력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의 탄압과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등으로 급격히 약화된다. 박헌영은 소련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꿈꿨다. 다섯째, 여운형과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중도 좌파. 이들은 좌우 압작과 통일정부 수립을 추구했다.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가장 위험한 위치였다. 이 다섯 세력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충돌했다. 이념의 대립, 권력의 욕망, 외세의 개입, 그리고 친일 청산 문제까지 모든 갈등 요소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러가 있었다. 1945년 12월 30일 한민당의 거물 송진우가 자택에서 암살당한다. 범인은 한현우. 그는 극우 청년이었다. 송진우가 신탁 통치를 찬성할 것이라는 오보를 믿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1947년 12월 2일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암살당한다. 역시 백이사의 소행으로 지목된다.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가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당한다. 안두희는 육군 소위였고 미군 방첩대 CIC 요원이었으며 백이사 단원이었다. 김구 암살의 배후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부와 이승만 정권의 관여 의혹이 짙다. 그리고 1947년 7월 19일 여운형. 정치적 암살이 일상화된 시대였다. 말로써 논쟁하지 않았다. 총과 칼로 상대를 제거했다. 법치는 무너졌다. 정의는 실종됐다. 이 모든 테러의 배후에는 극우 조직들이 있었다. 백이사, 서북청년회, 사무회, 대동청년단. 이들은 반공과 애국의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했다. 특히 백이사는 가장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테러 집단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테러 조직들은 과연 독립적으로 움직였을까? 아니면 배후가 있었을까? 만약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였을까? 미군정인가? 경찰인가? 이승만인가? 김구인가? 1947년 5월 말 충격적인 보고서가 미군정에 제출된다. 조병옥과 장택상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우익 진영이 미소공이 파탄을 위해 관련자 암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첫 대상자로 여운형, 김규식, 허언이 지목되어 있었다. 경악할 만한 내용이다.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암살을 막으려 했을까? 아니면 단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보고한 것일까? 더 나아가 그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쳤을까? 아니면 직접 관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운형 암살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드러난다. 7월 19일 오후 여운형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격당한다. 경호원이 범인을 추격한다. 그런데 동대문경찰서 최태화 경위가 나타나 경호원을 제지한다. 범인은 유유히 도주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은 왜 범인이 아닌 경호원을 막았을까? 여운형의 시신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안치된다. 수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조문을 온다. 여운형의 큰딸이 그에게 소리친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장택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미군 방첩대 CIC, 헌병, 수사기관 요원들이 연달아 여운형의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다. 피해자의 집을 수색한다.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여운형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 미군정 법무장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경찰은 여운형의 동행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그들은 몽양의 개인적 또는 정치적 동지들을 체포했을 뿐이다. 범인을 잡는 대신 피해자의 동지들을 체포한다. 정상적인 수사인가? 사건 발생 5일 후인 7월 23일 수도경찰청은 발표한다. 범인 한지근을 체포했다고. 19세의 북한 출신 청년이라고.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린다. 배후는 없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의문투성이었다.
당시 수도경찰청 수사과 간부였던 김재곤 경감이 훗날 증언한다. 한지근을 검거하고 공범 수사를 하던 중 상부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다. 수사과장 노덕술로부터 공범을 깊이 팔 것은 없지 않느냐는 제지를 받았다. 노덕술, 일제강점기 악명 높았던 고등계 형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친일경찰, 해방 후에도 미군정 경찰로 재임용되어 좌익 탄압에 앞장선 인물. 그가 수사를 중단시켰다. 김재곤 경감이 장택상 청장에게 보고한다. 장택상은 지시한다. 수사에서 손을 떼라. 사건은 동대문경찰서로 넘어간다. 그리고 단독 범행으로 종결된다. 미군정의 한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암살자는 암살의 장소로 경찰 지소의 앞을 선택했다. 이것은 경찰의 개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살자들이 경찰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문장이 이어진다. 경찰 행정을 바꾸지 않는 한 여운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찰 자체가 문제라는 진단이다. 1947년 여름, 남한의 권력 지형도는 명확했다. 이승만과 한민당, 미군정이 삼각동맹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좌익을 탄압했고 중도파를 제거했으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향해 질주했다. 그 길 위에 여운형이 서 있었다. 그는 장애물이었다.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다. 권력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력은 총을 들었다. 백이사, 흰옷 민족을 뜻하는 이 이름의 조직은 해방 전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극우 테러 집단이었다. 이들은 누구였나? 무엇을 원했나? 그리고 누가 이들을 움직였나? 백이사의 수장은 염동진, 본명 염응택이었다. 1909년 평안남도 평양 출신.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적은 불분명했다. 해방 후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한 그는 16년 백이사를 창설한다. 백이사의 강령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반공, 좌익, 척결, 민족, 정기, 회복. 하지만 실체는 강령보다 훨씬 어두웠다. 이들은 좌익 인사들을 무차별 테러했다. 암살, 폭탄, 투척, 방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직 구성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수직적, 지휘계, 세포, 조직, 단원들은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할 뿐이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 좌익의 대규모 봉기였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지주를 공격했다. 미군정과 우익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사건 이후 백이사의 활동은 더욱 격렬해진다. 1947년 초부터 테러가 급증한다. 1월 15일 죽산 조봉암의 자택에 폭탄이 투척된다. 조봉암은 중도 좌파 정치인이었고 여운형의 동지였다. 폭탄은 불발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3월 23일 여운형의 개동 자택에 폭탄이 투척된다. 여운형은 다행히 집에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부상을 입는다. 5월 23일 해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여운형을 향해 총격이 가해진다. 여운형은 가까스로 피한다. 그리고 7월 19일 12번째 시도가 성공한다. 백이사 단원 중 일부는 훗날 신원이 밝혀졌다. 그 명단은 충격적이다. 박광옥, 여운형 암살 가담자로 지목됐으나 625 전쟁 중 실종. 강성태 역시 여운형 암살 가담 의혹을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안두희, 1949년 김구를 암살한 바로 그 사람. 그는 백이사 단원이었고 동시에 육군 소위였으며 미군 방첩대 CIC 요원이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이사는 단순한 극우 청년 조직이 아니었다. 군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정 정보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경찰과도. 1974년 공소시효가 끝난 후 백이사의 일부 단원들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여운형 암살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했다. 박광옥이라는 인물이 주요 가담자로 지목됐다. 그는 1912년생으로 당시 35세였다. 백이사 암살 전담반에 속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의문이 있다. 체포된 한지근은 1928년생 청년이었다. 북한 출신이라고 했다. 백이사 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그런데 백이사 단원들은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둘 중 무엇이 진실인가? 아니면 둘 다 일부만 진실인가? 한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지근은 실행범이었고 백이사는 배후였다는 것. 한지근에게 총을 주고 지시를 내리고 도주 경로를 짜준 것은 백이사였다는 것. 하지만 백이사 역시 최종 배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1947년 5월 미군정에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보자. 조병욱과 장택상이 작성한 그 보고서. 우익, 진영이 미소공이 파탄을 위해 관련자 암살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우익, 진영이다. 특정 조직이 아니다. 백이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우익, 진영 전체, 즉 권력의 중심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백이사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실행 조직. 더러운 일을 대신 해주는 하청업자. 그 누군가는 누구였나? 이승만인가? 그는 당시 독립촉성중앙회를 이끌며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였다.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여운형의 통일정부로는 그에게 위협이었다. 한민당인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했다. 여운형의 토지개혁론은 그들의 재산을 위협했다. 그들에게는 여운형을 제거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미군정인가? 미국은 이미 냉전 논리에 포획되어 있었다. 소련과의 타협은 불가능했다. 한반도 남부를 확실한 반공 진영으로 만들어야 했다. 여운형의 좌우 합장론은 그 계획의 걸림돌이었다.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이 공모했을까? 각자의 이유로 여운형 제거에 동의했을까? 백이사는 그들 모두를 대신해 방아쇠를 당긴 것일까? 역사학자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증인들이 침묵하거나 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황은 명확하다. 백이사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금이 필요했고, 무기가 필요했고, 정보가 필요했다. 여운형의 동선을 미리 알아야 했고, 경찰의 허점을 파악해야 했고, 도주 경로를 확보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협조자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다. 염동진은 6점 전쟁 중 납북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처형됐다는 소문도 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백이사의 많은 단원들도 전쟁 중 사라졌다. 증거인멸, 증인 제거. 살아남은 자들은 침묵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진실의 일부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무덤까지 가져갔다. 백이사, 흰옷 민족을 수호한다던 그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수호한 것은 무엇이었나? 민족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인가? 그들이 쏜 총알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조국을 위해서였나? 아니면 조국을 분단시키려는 자들을 위해서였나?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해화동 로터리의 총성이 울려 퍼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 1947년 7월 23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수도경찰청은 전격 발표한다. 여운형 암살범 한지근을 체포했다. 한지근 1928년 황해도 출신 19세 키 15cm 작은 체구. 그는 누구였나?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지근은 북한에서 월남한 반공 청년이었다. 가족이 공산당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좌익을 증오하게 됐다고 했다. 여운형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단독으로 암살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단독 범행, 배후 없음, 사건 종결.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 첫째, 청년이 어떻게 권총을 구했나? 해방 전국이라 해도 총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특히 민간인이 권총을 소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에게 총을 줬다는 뜻이다. 둘째, 그는 어떻게 여운형의 동선을 알았나? 여운형은 계속 은신 중이었다. 개동 자택에서 명륜동 은신처로 거처를 옮겼다. 7월 19일 오후 서울운동장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탔다. 이 정보를 시청년이 어떻게 미리 알고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나? 셋째, 범행 방법이 너무 치밀했다. 트럭으로 차량을 막고 차량 범퍼에 뛰어올라 창문을 통해 사격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은 청년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아마도 리허설까지 했을 것이다. 넷째, 범행 후 도주가 너무 매끄러웠다. 경호원이 추격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경호원을 제지했다. 한지근은 사라졌다. 며칠간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도주처가 있었다는 뜻이다. 누군가 그를 숨겨줬다. 다섯째, 수사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상부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한지근만 체포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여섯째, 재판이 너무 빨리 끝났다. 1947년 12월, 불과 5개월 만에 한지근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948년, 형이 집행된다. 사형수 한지근은 죽기 전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 단독 범행이었다고, 배후는 없다고. 그는 왜 끝까지 단독 범행을 주장했을까? 진짜 혼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 1974년 공소시효가 끝난 후 상황이 바뀐다. 백이사 출신 인물들이 언론에 나와 증언한다. 여운형 암살은 백이사의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한지근은 단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암살 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여운형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미행조를 운영했다. 정보원을 심어놨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7월 19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실행조는 3명이었다. 한지근은 사수였고 나머지 2명은 보조였다. 트럭은 미리 준비했다. 권총도 조직에서 제공했다. 범행 후 도주처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증언에도 의문이 남는다. 증언자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실행조의 나머지 2명이 누구인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금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핵심적인 정보는 여전히 감춰졌다. 왜일까?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여전히 보호해야 할 누군가가 있었던 것일까? 또 다른 설이 제기됐다. 한지근은 실행범이 아니라 희생양이었다는 것. 진짜 사수는 따로 있었다. 그는 총을 쏘고 도주했다. 한지근은 미리 계획된 대로 범인으로 지목됐다. 체포되고 재판받고 사형당했다. 진짜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한지근은 무엇 때문에 희생양 역할을 받아들였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가족에게 거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까? 아니면 협박당했을까?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는 진짜 신념으로 그 일을 했을까? 민족을 위해, 반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알 수 없다. 한지근은 이미 죽었고 그의 증언은 법정 기록 속에 짧게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가 단독 범행을 했든 조직의 일원이었든 희생양이었든 그는 훨씬 큰 그림에 찼다는 것. 19세 청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수는 없다. 그는 누군가의 손에 들린 총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방아쇠를 당긴 손은 누구의 것이었나? 해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이 총을 들었을 때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있었다. 백의사의 손, 경찰의 손, 미군정의 손, 권력자들의 손. 그 손들은 서로 겹쳐져 있었고 얽혀 있었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운형을 향해 한지근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의 암살범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그는 진짜 범인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범죄의 도구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지근 너머를, 백의사 너머를, 권력의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15분 총성이 울린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여운형의 경호원 한 명이 범인을 추격한다. 하지만 그 순간 동대문경찰서 소속 최태화 경위가 나타나 경호원을 제지한다. 멈춰라. 내가 범인이냐? 경호원은 항변한다. 자신은 경호원이라고, 범인은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하지만 최태화는 경호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귀중한 몇 분이 흘러간다. 범인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이 장면은 여러 증인에 의해 확인됐다. 의도적이었나? 실수였나? 최태화 경위는 나중에 해명한다. 경호원을 범인으로 착각했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판했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경호원은 차량 안에서 나왔고 범인을 쫓아가고 있었다. 범인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누가 범인이고 누가 경호원인지 명확했다. 더구나 최태화는 해화동 로터리를 관할하는 동대문경찰서 소속이었다. 그 지역 상황에 익숙했다. 여운형이 표적이라는 것도 경찰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5월에 이미 장택상이 미군정의 암살 계획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최태화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배치되어 있었다. 범인의 도주를 돕기 위해. 이것은 추측일까? 아니면 합리적 추론일까? 증거를 더 살펴보자. 사건 직후 경찰의 행동은 더욱 의문스러웠다. 여운형의 시신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범인 추적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경찰은 다른 곳에 집중했다. 여운형의 집과 사무실, 미군 방첩대 CIC, 헌병, 경찰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미군정 법무장교의 보고서는 이를 분명히 지적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지들을 체포했을 뿐이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범인의 동선과 배후를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피해자 측 인사들을 수사하고 체포했다. 왜일까? 여운형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것일까? 좌익과의 연계를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여운형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위험한 정보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역할은 더욱 의심스럽다. 장택상은 1893년생으로 당시 54세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해방 후 귀국해 경찰 간부가 됐다. 1946년 수도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다. 좌익,
탄압에 앞장섰다. 1946년 9월 총파업을 유혈 진압했다. 10월 항쟁도 가차 없이 짓눌렀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여운형에 대한 그의 입장은 명확했다. 위험인물, 제거 대상. 5월 말 그는 조병옥과 함께 미군정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익, 진영이, 미소공이 파탄을 위해 여운형, 김규식, 허은 암살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 그는 알고 있었다. 암살 계획을, 실행 시기를, 아마도 실행 조직도. 그렇다면 그는 막으려 했을까? 아니면 방조했을까? 더 나아가 직접 개입했을까? 7월 18일 장택상은 여운형을 찾아간다. 그리고 경고한다. 선생의 신상이 걱정됩니다. 한동안 시골에라도 은거하십시오. 이것은 선의의 경고였을까? 아니면 교묘한 협박이었을까? 여운형은 다음 날 미군정 브라운 장군을 만나 이 내용을 전한다. 장택상이 서울을 떠나라고 했다고. 떠나지 않으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브라운 장군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7월 19일 여운형은 총에 맞아 쓰러진다. 사건 발생 직후 장택상은 병원으로 조문을 간다. 여운형의 큰딸이 그를 향해 소리친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장택상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돌아선다. 수사가 시작된다. 수수도 경찰청 수사과에서 공범 추적에 나선다. 김재곤, 경감이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단서들이 나온다. 조직적 범행의 증거들이.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된다. 수사과장 노덕술이 지시한다. 공범을 깊이 팔 것은 없지 않느냐. 김재곤, 경감이 장택상에게 보고한다. 장택상이 답다. 수사에서 손을 떼라. 사건은 동대문경찰서로 이관된다. 단독 범행으로 결론난다. 한지근만 기소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인가? 장택상은 해방 전국 최고의 경찰 권력자였다. 그의 손 안에서 수많은 사건이 묻혔다. 정치적 암살, 고문, 조작. 그는 이승만 정권의 폭력 기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1949년 그는 국무총리가 된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다. 그는 죽을 때까지 여운형 암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회고록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답변이었다. 이제 미군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다. 남한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했다. 소련의 팽창을 막고 남한을 반공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 처음에 미군정은 여운형에게 기대를 걸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뀐다. 여운형이 좌익과 가깝다고 판단했다. 위험인물로 분류했다. 미군정은 우익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승만과 한민당. 그들을 앞세워 반공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을 재편한다. 친일 경찰을 대거 재임용한다. 노덕술, 최난수 같은 인물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 좌익, 탄압이 시작된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다. 수천 명이 죽는다. 그리고 중도파도 압박한다.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을 방해한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탄 내려 한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의가 열린다. 여운형은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협상은 실패할 것이다.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여운형은 그 계획의 장애물이었다. 그는 민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의 통일 정부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단정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미군정은 방관했다. 아니, 묵인했다.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 미군 방첩대 CIC는 극우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백이사 단원 안두희가 CIC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정보를 주고받고 작전을 조율하고 때로는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 여운형 암살 직후 CIC 요원들이 가장 먼저 여운형의 집에 들이닥쳤다.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소련이나 북한과의 연락 기록일까? 아니면 미군정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을까? 미군정 법무장교가 작성한 보고서들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다. 경찰 행정을 바꾸지 않는 한 여운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찰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화했다. 장택상을 계속 청장직에 앉혔다. 노덕술 같은 악질 경찰들을 승진시켰다. 왜일까?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러운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일 사람들이. 1947년 7월 이군정청 사법부장 윌리엄스 대령은 매부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운형 암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다. 정치적 동기가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 체계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상부에 전달됐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경찰 개혁도 없었다. 미군정 최고위층은 결정했다. 이 사건은 빨리 덮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지근이라는 희생양을 내세워 종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됐다. 미군정의 공모. 그것은 적극적 개입의 형태가 아니라 의도적 방관의 형태였다. 알면서도 막지 않는 것. 증거를 보고도 덮어버리는 것. 범인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공모 방식이었다. 미국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 총을 쏜 것은 한지근이었고 배우는 백이사였고 협조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 미국은 그저 지켜봤을 뿐이다. 하지만 누가 그 모든 구조를 만들었나? 누가 친일 경찰을 복권시켰나? 누가 극우 조직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했나? 누가 좌익과 중도파를 탄압하는 정책을 추진했나? 미군정이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지만 총을 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았지만 명령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다. 미군정의 목표가 달성된다. 그리고 여운형의 죽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미제 사건,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묻힌다. 장택상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내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그의 직분은 무엇이었을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수호하는 것이었을까? 미군정 기록 보관소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서가 잠들어 있다. 분류되고 봉인되고 접근이 제한된 문서들. 그 속에 혹시 여운형 암살의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언젠가 그 문서들이 공개될 날이 올까?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남을까? 경찰과 미군정. 이 두 권력 기구는 1947년 여름 공모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서 여운형은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음 날을 맞이했다. 여운형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이 있다. 누가 이득을 받는지 추적하라. 누구에게 이긴가? 1947년 7월 남한 정치 지형에서 여운형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세력은 명확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먼저 이승만을 살펴보자.
1875년생, 당시 72세의 노정객.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사 학위를 받았고 영어가 유창했으며 미국 정가의 인맥이 넓었다. 1945년 10월 그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다. 미군정은 그를 환영한다. 강력한 반공주의자,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인물, 차기 정부 수반의 적임자. 이승만의 정치 노선은 명확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공. 1946년 6월 그는 정읍에서 연설한다.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한다. 남한 단독 정부론의 공식적 선언이었다. 통일정부를 포기하고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는 것.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이 반발한다. 여운형은 격렬히 비판한다. 민족 분단을 곡화하는 매국적 발상이라고. 하지만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1947년 그는 독립촉성중앙회를 조직하고 단정, 수립운동을 본격화한다. 여운형은 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왜일까? 여운형은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1945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의 통일정부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승만의 단정론은 그에 비해 매력이 떨어졌다. 분단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어떻게 민족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여운형은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만약 좌우 합작이 성공하고 통일정부가 수립된다면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는 사라진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외부인일 뿐이다.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민중적 기반도 없다. 이승만에게 여운형은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직접 암살을 지시했을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승만이 백의사에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도 증언도 없다. 하지만 정황은 있다. 이승만은 극우 조직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독립촉성중앙회 산하에 수많은 청년단체가 있었다.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이 그의 지지 기반이었다. 이들은 종종 폭력을 행사했고 이승만은 그것을 묵인했다. 1949년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체포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620 전쟁 중 탈옥한다. 그리고 군에 복귀해 계속 복무한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1960년대에는 대기업 경호실장으로 일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안두희가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보호했을까? 김구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여운형 암살도 같은 메커니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승만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극우 조직들이 무엇을 하는지,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군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그저 눈 감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침묵했다. 여운형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범인 처벌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침묵. 그것이 그의 공모 방식이었다. 이제 한국민주당을 살펴보자. 한민당은 1945년 9월 창당됐다.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 지주와 자본가, 계층이 주축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한민당의 정치적 지향은 명확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반공, 그리고 기득권, 보호. 여운형의 정책은 한민당에게 악몽이었다. 여운형은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자고 했다. 친일파를 처벌하자고 했다. 민족반 역자를 처단하자고 했다. 만약 여운형이 권력을 잡는다면 한민당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 그들의 토지가 사라진다. 그들의 재산이 위협받는다. 게다가 친일, 청산까지 당한다면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 한민당은 여운형을 두려워했다. 1945년 12월 한민당 거물 송진우가 암살당한다. 신탁 통치 찬성 오보 때문이었다. 범인은 극우 청년이었다. 1947년 12월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암살당한다. 역시 백이사의 소행으로 지목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민당도 테러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테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민당은 극우 조직들의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민당은 돈이 많았다. 극우 조직은 돈이 필요했다. 둘은 같은 목표를 공유했다. 좌익 중도파 제거, 특히 한민당과 경찰의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조병옥은 한민당 창당 멤버이자 경무부장이었다. 장택상도 한민당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여운형 암살 직후 한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식적인 애도 성명도 없었다. 범인 처벌 촉구도 없었다. 오히려 일부 한민당 인사들은 은근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장덕수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운형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이것이 한민당의 진심이었다. 그렇다면 한민당이 백이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까?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백이사 단원 중 일부가 한민당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언은 있다.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승만과 한민당. 이 두 세력은 여운형의 죽음으로 최대 수혜자가 됐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된다. 여운형이 없었다. 김구는 불참을 선언했다. 좌익은 탄압받았다. 중도파는 분열됐다. 선거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승리로 끝났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한민당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다. 그들이 원하던 나라가 세워진다. 단독정부, 반공국가, 자본주의 체제, 여운형이 꿈꾸던 나라는 사라진다. 통일정부, 좌우 합작,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나라.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여운형이 살아 있었다면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분단은 막을 수 있었을까?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결과는 똑같았을까? 냉전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권력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여운형이 아닌 이승만을, 통일이 아닌 분단을, 대화가 아닌 총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1947년 7월 20일 여운형이 암살당한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그의 주검 앞에 섰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몽양, 생,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범인을 잡아라. 여운형의 시신은 참혹했다. 등에 세 발의 총탄을 맞았다. 하나는 심장을 관통했고 하나는 폐를 찢었으며 하나는 척추를 부쉈다. 61세 노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처였다. 가족들은 통곡했다. 부인 김옥련 여사는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아들 여운홍, 여운중이 아버지의 주검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딸 여운아는 조문 온 장택상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소. 장택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조문 행렬은
끝이 없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좌파도 왔고 중도파도 왔으며 심지어 일부 우파 인사들도 조문했다. 여운형은 이념을 넘어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7월 22일 장례식이 거행됐다. 장소는 경교장, 김구가 머물던 곳이었다. 김구는 영구를 직접 메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같은 노선은 아니었지만 통일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상여가 거리로 나왔다. 10만 명이 운집했다.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던 시절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장례 행렬은 장안의 중심가를 지나갔다. 종로, 을지로, 광화문, 곳곳에서 사람들이 도로를 메웠다. 많은 이가 통곡했다. 분노했다. 항의했다. 여운형을 죽인 자를 찾아라. 배후를 밝혀라. 정의를 실현하라. 경찰은 긴장했다. 자칫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막지는 못했다. 민중의 애도와 분노를 억누르기에는 경찰력도 부족했고 명분도 없었다. 장례식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좌익 인사와 우익 인사가 함께 조문했다. 이념의 장벽이 잠시 허물어졌다. 여운형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 인간일 뿐이었다. 박헌영도 왔다. 조선공산당 수석. 여운형과는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애도했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민중의 나라. 김규식도 왔다.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이끈 동지였다. 그는 연설했다. 몽영은 민족을 위해 생애를 바쳤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민족만을 위했다. 그런 그를 우리는 잃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김구는 추도사를 읽었다. 여 선생은 일찍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사람들은 여운형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통일의 희망이 죽은 것이고 좌우합작의 꿈이 죽은 것이며 이념을 넘어선 민족적 단결이 죽은 것이었다. 상여는 미아리 공동묘지로 향했다. 10만 명의 행렬이 뒤를 따랐다. 서울 시내는 마비됐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미군정은 긴장했다. CIC 요원들이 장례식을 감시했다. 사진을 찍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했다.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군대를 대기시켰다. 하지만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중은 슬퍼하고 분노했지만 질서를 지켰다. 여운형이 평생 비폭력을 주장했던 것처럼 그의 장례식도 평화롭게 치러졌다. 묘지에 도착했다. 여운형의 관이 땅에 묻혔다. 흙이 덮였다. 한 시대가 묻혔다. 사람들은 돌아섰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장례식 다음 날 거리 곳곳에 벽보가 붙었다. 여운형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진실을 밝혀라. 범인을 처벌하라. 좌익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여운형 암살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라고 규탄했다. 미군정과 경찰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된다. 경찰은 여운형의 동지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근로인민당 간부들이 잡혀갔다. 좌익 계열 인사들이 연행됐다. 피해자의 동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7월 23일 한지근이 체포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단독 범행, 배후 없음, 사건 종결. 민중은 믿지 않았다. 19세 청년이 혼자서 이런 치밀한 암살을 저질렀다고? 배후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언론은 통제됐다. 집회는 금지됐다. 여운형을 지지하던 단체들은 탄압받았다.
근로인민당은 와해됐다. 여운형이라는 구심점을 잃자 당은 빠르게 분열됐다. 일부는 남로당으로 흡수됐고 일부는 중도 노선을 버리고 우익으로 전향했다. 여운형의 정치적 유산은 사라져갔다. 좌우합작위원회도 유명무실해졌다. 여운형이 없는 좌우합작은 동력을 잃었다. 1948년 초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민중의 분노는 억눌렸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갔다. 표면 아래에서 끌어올랐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난다. 제주 43 사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경찰과 서북 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진다. 국군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다. 제주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다. 한반도 남부는 내전 직전까지 간다.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진다. 수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춘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여운형이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의 통일정부론이 관철됐다면 분단은 피할 수 있었을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에서 울린 총성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일의 가능성을 죽였고 대화의 여지를 닫았으며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차단했다. 총성 이후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민중은 그 대가를 치렀다. 분단의 고통, 전쟁의 참화, 이념의 폭력. 모두 그들의 몫이었다. 여운형의 묘는 지금도 미아리에 있다. 간소한 비석 하나. 그곳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월이 흘렀고 기억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한다. 1947년 여름 통일을 꿈꾸던 한 남자가 권력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10만 명의 민중이 울었다는 것을. 그 눈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애도였을까? 아니면 상실된 미래에 대한 슬픔이었을까? 민중은 알았다. 여운형과 함께 또 다른 한국의 가능성이 묻혔다는 것을. 1947년 12월 경성지방법원. 한지근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그는 담담하게 판결을 듣는다. 항소한다. 하지만 기각된다. 1948년 초 형이 집행된다. 19세 청년은 교수대에 선다.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가 주어진다. 그는 짧게 말한다. 나는 민족을 위해 행동했다. 후회는 없다. 그리고 죽는다. 한지근과 함께 진실도 묻힌다. 그가 정말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는지, 배우가 누구였는지, 누가 총을 주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모든 질문이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미제 사건이 아니다. 범인은 잡혔고 처벌받았다. 법적으로는 완결된 사건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여운형의 가족과 동지들은 계속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울이는 이가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사건은 더욱 깊이 묻혔다. 이승만 정권은 과거를 덮으려 했다. 해방 전국의 혼란, 정치적 암살, 경찰의 부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정권에 이롭지 않았다. 특히 여운형 암살처럼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은 더욱 그랬다. 기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사 파일이 불에 탔다. 증거물이 분실됐다. 증인들이 입을 다물었다. 일부는 해외로 도피했고 일부는 전쟁 중에 죽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더 많은 기록이 소실된다. 서울이 함락되고 수복되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법원의 문서들이 대거 유실된다. 전쟁이 끝난 후
여운형 암살 사건은 거의 잊혀진다. 더 큰 비극 앞에서 개인의 죽음은 무의미해진다. 수백만 명이 죽은 전쟁 이후 한 명의 정치인 암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960년 410 혁명이 일어난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다. 잠시 진실, 규명의 기회가 온다. 과거사 청산 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변. 박정희 군부가 권력을 잡는다. 과거사 청산은 중단된다. 오히려 반공이 더욱 강화된다. 여운형처럼 좌익과 협력했던 인물들은 재평가조차 받지 못한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여운형은 금기어가 된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위험했다. 좌익에 동조한 인물, 통일을 주장한 인물, 반공 체제에 맞지 않는 인물. 가족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여운형의 아들과 딸들은 감시받았다. 일부는 북한으로 갔다. 남은 가족들은 조용히 살아야 했다. 그리고 197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27년이 지났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어진다. 그제야 몇몇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백의사 출신 인사들이 언론에 나온다. 증언한다. 여운형 암살은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한지근은 실행조의 일원이었을 뿐이라고. 1975년 한 신문의 연재 기사가 실린다. 백의사의 활동을 다룬 기사다. 여운형 암살 부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증언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가명을 쓰거나 익명으로 증언한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보복이 두렵거나 아니면 여전히 보호해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여운형 암살은 백의사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다. 미행조를 운영해 여운형의 동선을 파악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7월 19일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실행조는 3명이었다. 한지근이 사수였고 박광옥과 또 다른 인물이 보조였다. 트럭은 미리 준비했다. 권총은 조직에서 제공했다. 범행 후 한지근은 도주했다. 조직에서 제공한 은신처에 숨었다. 하지만 며칠 후 체포됐다. 한지근은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여기까지가 공개된 증언의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에는 답이 없다. 누가 명령했는가? 백의사 수장 염동진인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인가? 이승만인가? 한민당인가? 장택상인가? 미군정인가?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백의사는 가난한 조직이었다. 권총을 구하고 트럭을 준비하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누가 됐는가?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최태와 경위가 경호원을 제지한 것은 실수였나? 의도였나? 수사 중단 지시는 누구에게서 나왔나? 미군정은 알고 있었나? 그들은 5월에 이미 암살 계획을 보고받았다. 왜 막지 않았나?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 과거사 청산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1990년대 학자들이 여운형 암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한다. 미군정 기록을 조사하고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다.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난다. 경찰의 개입 정황, 백의사의 조직적 범행, 미군정의 방관.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부족하다. 2000년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된다. 여운형 암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조사한다. 남아있는 기록을 뒤지고 증언을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2009년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결론은 이렇다. 여운형 암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수사는 불충분했으며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진실 규명은 어렵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역사적으로는 미해결. 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인멸됐거나 전쟁 중에 유실됐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 분실됐다. 증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죽었거나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권력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권력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권력은 진실을 묻으려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불편한 과거를 직시하는 대신 잊으려 했다. 분단과 전쟁과 독재의 시대를 거치며 해방 전국의 진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27년간의 침묵.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침묵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면 곤란한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명예가 실추될 사람들. 그들은 침묵을 강요했고 침묵은 지켜졌다. 하지만 침묵이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불완전하게라도 단편적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총을 쐈는가? 누가 명령했는가? 누가 방조했는가? 누가 은폐했는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여운형은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것은 학문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다. 여운형이 살아남았다면 한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947년 7월 19일 총탄이 빗나갔다고 상상해보자. 여운형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는다. 회복한다. 그리고 계속 정치활동을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좌우합작의 성공. 여운형이 살아있었다면 좌우합작 운동은 더 힘을 얻었을 것이다. 김규식과 함께 그는 중도 세력을 결집시켰을 것이다. 근로인민당은 와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성장했을 것이다. 1948년 총선거, 여운형이 출마한다. 그의 대중적 인기는 여전하다. 민중은 그를 선택한다.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 어쩌면 재헌국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독주를 견제한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중도파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토지개혁이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친일파 청산이 더 철저하게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 이승만과 여운형이 경쟁한다. 결과는 알 수 없다. 이승만의 미군정 지원과 여운형의 민중적 지지, 어느 쪽이 이길까? 만약 여운형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을 것이다. 김일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다. 분단을 막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성공했을까? 알 수 없다. 이미 냉전은 고착화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타협할 의사가 없었다. 한반도는 그들의 각축장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도는 역사에 기록됐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 전쟁의 예방.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다. 만약 여운형이 살아 있었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단언할 수 없다. 전쟁의 원인은 복잡했다. 김일성의 야욕, 스탈린의 승인, 마오쩌둥의 지원, 미국의 오판,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운형이 남한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이 남침을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운형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을 방문했었고 김일성과도 면식이 있었다. 적어도 협상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운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한 내부의 좌우 갈등이 덜 심각했을 것이다. 빨치산 활동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내부가 안정됐다면 북한이 남침할 명분도 약해진다. 남한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이 설득력을 잃는다. 물론 이것은 낙관적 시나리오다. 역사가 항상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분단의 고착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여운형이 살아남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권력은 너무 강했다. 미군정의 지원은 압도적이었다. 여운형 혼자서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좌우 압작은 실패한다.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 북한도 정권을 수립한다. 분단이 국화된다. 여운형은 야당 지도자가 된다.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다. 통일을 주장한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 여운형은 전쟁 중에 또 다시 암살당한다. 아니면 북한에 납치된다. 아니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다. 결국 역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 개인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1947년 7월 19일 총선과 함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한의 역사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여운형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좌도 우도 아닌 민족의 나라.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나라. 분단되지 않은 통일된 한반도. 그의 꿈은 이상주의적이었을까? 현실성이 없었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냉전의 시대에 중도는 설 자리가 없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제3의 길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의 꿈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의 한계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 꿈을 의도적으로 짓밟았기 때문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적 책임을. 여운형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비극이고 한 시대의 비극이며 한 나라의 비극이다. 그리고 그 비극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2025년 오늘 여운형이 암살당한 지 18년이 흘렀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 교과서에 짧게 언급될 뿐이다. 좌우 압작 운동을 추진했으나 암살당함. 한두 줄의 기록.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운형은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반공체제에서 그는 위험인물이었다. 좌익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 금기가 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운형은 여전히 논쟁적 인물로 남아있다. 보수 진영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본다. 진보 진영도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중도라는 애매한 위치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중도적 입장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2025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78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더 깊이 분단되어 있다. 물리적 분단을 넘어 심리적, 문화적, 이념적 분단까지
남한 내부도 분열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세세대, 지역과 지역. 대화는 사라지고 증오만 남았다. 이런 시대에 여운형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념을 넘어서자. 대화하자. 타협하자.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지만 그의 운명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는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 타협을 제안하는 자는 나약하다고 비난받는다. 여운형은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여전히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도와 대화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1947년의 총탄은 물리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총탄은 다른 형태다. 여론몰이, 가짜뉴스, 정치적 공작, 사회적 매장. 여운형 암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첫째, 진실은 밝혀질 수 있는가? 7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제다. 한지근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백이사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증언도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 더 중요하게 최종 배우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승만인가, 한민당인가, 장택상인가, 미군정인가, 아니면 이 모두가 공모했는가? 왜 밝혀지지 않는가? 증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권력이 막고 있기 때문인가? 과거사 청산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인가? 아니면 여전히 청산하면 곤란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둘째, 정치적 암살은 끝났는가? 한국 현대사는 암살의 역사다. 여운형, 장준하, 박종철, 한열.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다. 권력이 불편한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 오늘날은 다를까? 물리적 암살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적 매장, 사회적 암살은 여전하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방식은 더 교묘해졌을 뿐이다.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폭력이 정치를 지배하는가? 셋째, 중도의 길은 가능한가? 여운형은 중도를 택했고 죽임을 당했다. 김규식도 중도였고 역사에서 잊혔다. 조봉암도 중도를 지향했고 사형당했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왜 생존하기 어려운가? 양극화가 필연인가?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오늘날에도 중도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비난받는다. 양쪽에서 공격받는다. 줏대가 없다고, 원칙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극단의 싸움만 보게 되는가? 중간지대는 영원히 공백으로 남는가? 넷째, 통일은 가능한가? 여운형이 꿈꾼 통일정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78년이 지났다. 분단은 너무나 깊어졌다. 두 개의 나라가 됐다.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체성. 이제 통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